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분기 GDP 수정치가 연율 기준 0.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비치 0.2% 증가를 크게 밑도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예상치 0.8% 감소는 약간 웃돌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폭설로 소비 지출이 줄고 미 달러화 강세로 수출 기업들의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GDP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준다는 5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46.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였던 53.0은 물론 4월달 52.3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데 경기 확장 영역으로 진입한 지 한 달 만에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제조업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같은 날 미국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이달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90.7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확정치였던 95.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며 약 6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다만 예비치였던 88.6보다는 높았습니다. 이는 미국 가계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이 지난달보다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달 그리스의 디폴트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가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잭 루 재무장관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지난 27일부터 4일간 열린 주요 7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루 장관은 세계가 보다 큰 안정성과 확실성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오히려 커다란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출발제쇼 아이디의 최애린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까지 1분기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말았네요.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앞선 예비치는 플러스 0.2%였었는데 이것이 수정되면서 마이너스 0.7%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안 좋게 수정될 것이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다른 쪽 지표가 같이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톰슨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6개월 내 가장 안 좋은 상태로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또한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낸다는 시카고 PMI도 한 달 만에 50을 깨고 내려가면서 경기 위축 국면으로 재차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표 악화에 미국 증시 다시 흔들렸는데 그리스 문제도 여전히 해결의 가닥을 못 찾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 마감가 확인시켜드릴게요. 네, 3대 지수 모두 0.6% 안팎으로 밀린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우지수는 이렇게 되면 지난 한 주 1% 넘게 조정받은 셈이 되고요. 나스닥도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S&P 500도 지지부진했었는데 3주간의 상승세를 모두 반납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 초 워낙 미국 증시가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터라 5월 월간으로 봤을 땐 여전히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을 유지는 했는데 6월 달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군요. 이어서 유럽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2% 안팎으로 크게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중후반까지 밀렸었죠. 그리스 문제가 IMF 부채 상환일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G7 회의를 거쳐서도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런 가운데 IMF 총재도 역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한 가운데 그리스 문제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이번엔 유가 한번 보실 텐데요. 미국의 원유 시추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하죠. 이 같은 소식에 유가는 WTI 기준으로 60불까지, 브렌트 기준으로 65불까지 배럴당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퍼센트로 치면 4.5% 이상 급등한 셈이 됩니다. 오늘 우리 관련해 정유 화학주들의 반등 움직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달러화 가치를 살짝 환율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제넷 옐런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에
사실 뭐 달러, 유로 그리고 엔달러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달러만 놓고 봤을 때도 뭐 충분히 반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역시 재료가 세서인지 강세 국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 어떻게 마감이 되었을지 보시면요. 일본이 11거래 연속 오르면서 최장기간 27년 내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실 목요일날 6.5% 중국 증시가 폭락했었잖아요. 금요일날 약보합 정도로 그쳤지만 금요일장 열리자마자 반등했던 것이 아니라 열리자마자 3%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여전히 조금 불안한 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세가 약간 진정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느덧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6월 첫 거래일이죠. 6월 달의 변동성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기서 더 흔들릴까요? 6월 증시 전망까지 준비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시자 건국대 특임교수이신 오정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플러스 0.2% 예비치에서 수정치 마이너스 0.7%로 떨어진 것인지요? 일단은 뭐 미국에서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고 증가가 지난 분기에 이제 재고 증가가 컸었기 때문에 결국은 0.2%의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이 재고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고란 것이 계속 출하가 안 되면 증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재고 증가가 실제 예상보다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은 수출 증가가 둔화되고 그에 따라서 재고 증가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번에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동절기라든지 항만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은 저번 속보치 때도 얘기가 나왔고요. 결국은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그에 따른 재고 증가 둔화 이것이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이 1분기에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0.7% 정도 후진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1%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예상치는 마이너스 0.8%였는데 생각보다 조금 그다지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2분기에는 그럼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미국이 2%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간밤에 보니까 소비 심리도 많이 안 좋고 시카고 PMI는 한 달 만에 50을 밑돌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주택 경기 지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분기 성장률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미국 성장을 얘기할 때는 한국과 약간 다른 점을 생각해야 돼요. 미국은 완전히 성숙된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2.2% 수준이거든요. 한국은 한 3.5%라서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밑돌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미국은 현재 2012년부터 잠재 성장률 수준을 웃돌기 시작했어요. 2012년에 2.3, 그다음에 2013년에 2.2, 작년에 2.4 이제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 처음에는 이제 이런 여세가 계속돼서 3% 성장을 예견했었는데 그보다는 달러가 강세되면서 약간 주저앉아서 않지만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보다는 다소 높은 성장 수준을 금년에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2분기에는 큰 반등. 작년에는 1분기가 마이너스 2.1이고 2분기 4.8로 크게 반등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반등은 아니지만 반등이 돼서 미국의 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예, 딱 1년 만에 미국이 또다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긴 했지만 역시 작년의 패턴대로라면 2분기 역시 좋아질 가능성, 올해 전체적으로도 잠재 성장률 2.2%를 여전히 웃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역시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혹시 여전히 한 12월 달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시장은 여전히 9월 금리 인상 쪽에 베팅하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9월 저는 이제 경기 지표를 보면 한 12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가지 변수가 이엘렌 의장이 8월 22일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변수인데, 2014년에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때, 2013년 8월 잭슨홀 미팅에 버냉키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슈였는데, 왜냐하면 거의 2025년 만에 2013년 8월 잭슨홀 미팅에 버냉키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아마도 중대한 준비를 숙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역시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2014년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해 나가겠다는 중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옐런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걸 볼 때는 옐런이 금리를 일단은 금년 중에 한번 올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굉장히 부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아까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이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보기 맞지만 상당히 이런 그 성장 기조를, 그야말로 둔화시키지 않고 점진적으로 안착시키는 그런 그 노력 중에 일환으로 시장과의 계속적인 교감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이번 잭슨 미팅에 참여해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그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중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면은 아마, 소폭의 금리 인상을 9월이나 10월에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테이퍼링 시작하기 직전 버냉키가 잭슨홀 미팅에 참석을 안 했듯이 이번에 정말 그 옐런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 참석 안 하고 시장이 예상한 대로 곧바로 9월달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은 지금 하는 쪽에서도 6월에는 반드시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을 오늘 아침에 나오는 거 보니까 쭉 6월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들 또 보고 있네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것이 한 12월 정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5, 6개월 여유가 있거든요. 있어서 조금 한국은행이 운신이 보기 있는데, 한국은행 그동안 계속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그야말로 좀 비판적으로 표현하면 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기를 하고 뭐 하반기에 경기 좋아질 거다, 아니면 4월달 지표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막상 나온 4월 지표는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9월이나 10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상당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6월달에는 반드시 금리를 내리고 돈도 좀 풀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은 실기하지 말고 하는 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번 달은 반드시 금통에서 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요, 만약에 9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연준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6월 FOMC 정도에서는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또 시장 참여자들,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이번 주에 또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이 되는 고용이라든가 물가 관련 지표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9월 달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10월, 12월로 넘어갈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6월 5일에 발표되는 5월 고용 지표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난 4월 고용 지표가 3월 달에 12만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렵다 생각했는데, 5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것이 20만 명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9월 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진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때 이제 6월 5일에 제조 PMI도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생산 활동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6월 달 이번에 잭슨홀 미팅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지만 6월 16일, 17일 미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은 6월 18일 새벽에 이제 그 결과를 볼 수 있겠는데, 그 FOMC 미팅에서 뭔가 좀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고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이번에 7월 말이 되면은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나오고요. 8월 말이면은 2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나오는데, 9월 FOMC 이전에 결국은 2분기 지표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7, 8월 달에 발표되는 그 2분기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확실하게 9월 달 금리 인상 여부를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점쳐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일단 그 전에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미국의 5월달 고용 자체가 신규 고용이 20만 명을 재차 넘어서는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계속 이 얘기를 한 몇 달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 문제가 아직까지 교착 상태인데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일이죠. IMF의 채무 상환 한 3억 유로 정도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그리스가 의외로 갚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근데 그리스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제 중앙정부의 돈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라든 지방공기업에 있는 현금을 일단 중앙은행으로 보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약 15억 유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제 그 발표한 그리스 정부의 얘기를 보면은 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그 정도 가지고 일단은 급한 불은 일단 끌 수 있지 않겠느냐. 6월 5일에 3억 유로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좀 더 유리한 협상 고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5일이 문제가 아니라 5일 만기를 어떻게든 잘 넘긴다고 해도 12일, 16일, 19일 계속해서 IMF 부채 상환 일이 다가오는데 여기를 막을 돈은 현재 없지 않나요? 제 생각으로 아마 6월 19일 날까지 돌아오는 약 16억 유로의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분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15억 유로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지금 막바지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72억 유로를 받아낼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트로이카 입장에서는 이거 72억 유로가 2차 구제금융의 마지막 분이기 때문에 이걸 주기 전에 좀 더 공기업을 민영화, 매각을 하고 좀 더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두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판 실무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G7 회의에서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그리스 채무 합의 불발 시에 글로벌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재무장관이 바로 직접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지금 그리스한테는 어떤 데드라인이 의미가 없어도 보이거든요. 여차저차해서 IMF 쪽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대충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을 지금 꺼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6월 말까지 데드라인을 약간 미뤄가면서까지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나요? 어제 그 루 장관 얘기도는 지금 글로벌 위험성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감 시간 한 1, 2일 전까지 타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얘기까지 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네. 시리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공약을 번복할 수도 없는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입장이어서 그러나 이제 트로이카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어제 루 장관이 얘기한 대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예를 들면 루 장관 얘기대로 6월 30일이 이제 2차 구제금융 협상 마지막 시일인데 거의 마지막에 가서 협상이 타결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스 문제는 6월 내내 시장을 괴롭힐 변수가 되겠네요. G7 회의에서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중국의 위안화를 IMF 통화 바스켓 편입시키기로 만장일치 합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위안화 국제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의 가장 큰 전략은 위안화를 국제화. 이 국제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크게 한 두 가지 생각. 하나는 위안화를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중국은 그만큼 위안화를 찍어내서 근데 100위안을 유통시키려면은 100위안 가지고 해외에서 물건 살려면은 100위안을 찍어내는 비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만큼 중국의 그 후생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하루아침에 그냥 급격히 올라가는 일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통화 정책을 할 때 중국 입장에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를 고려하지 않고 그만큼 중국이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그 국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이제 기축통화권에 편입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 첫 단계가
IMF 통화 베스켓에 포함시키는데 현재 IMF 통화 베스켓은 달러, 파운드, 유로, 엔만 포함되어 있거든. 여기에 위안화가 포함되는 것이 이번에 어제 27일, 28일 열렸던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위안화의 국제화, 위안화의 기축통화화에 큰 일부를 내딛었다. 해서 최근에 그 IMF가 위안화가 크게 환율 조작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 보고서와 기회를 같이 해서 중국의 국제금융 외교가 얼마나 활발하게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빠른 시간 내 중국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위안화를 기축통화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합의를 반대에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미국 재무장관은 독일 재무장관은 아마도 올해 안에는 실행이 불가능할 거다라고까지 제동을 걸었습니다만 그러나 위안화가 이렇게 국제화 혹은 기축통화로 가는 데서는 아마 큰 일부를 내딛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안화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A주, 본토의 A주 역시도 이미 FTSE 쪽에서는 편입이 됐고 MSCI 신흥지수 편입이 6월달 초에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 쪽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증시 살 돈을 중국 증시 쪽으로 쏟아부을 가능성도 있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수들 또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리스,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2주 후에 가격 제한폭 확대 정책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6월 증시 전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격 제한폭의 시점이 참 미묘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그간 작년 10월 이후에 저점 이후에 약 7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환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고 원 백엔 환율이 900원 선을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환율을 좀 더 절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환차순을 우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을 볼 때도 외국인 투자 수익률 그러면은 주가 상승률 플러스 원화 가치 절상률인데 이것이 작년 10월 저점 이후에 약 13% 정도의 평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수익률도 많이 낮고요. 또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원 100엔 환율이 900원대 밑으로 내려가서 한국 수출에 너무 타격이 큰 것을 저지할 가능성을 있다는 판단이 서면은 돈이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시기에 6월 15일 날 이제 그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니까 조금 6월 달에는 환율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앞선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말로 당초 보셨었는데 9월 쪽으로 역시 시장 예상대로 흘러갈 가능성 높아졌다고 하셨고 그리스 문제는 6월 말 데드라인까지 계속 질질 끌 가능성도 거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시자 건국대 특임교수이신 오정근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민입니다. 시장이요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잠시 좀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까지는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유지하자는 얘기가 어느 정도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단기간적 소폭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 꼭 좀 시청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그리고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바로 제가 발췌해온 기사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Five Things from Google. 자, iO에서 You should know about that. 당신이 알아야 할 구글 컨퍼런스 iO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의 새로운 개발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 구글 포토
자,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M, 그리고 구글 나온 탭,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페이, 그리고 카드보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요 5가지가 뭐냐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 포토인데, 지금, 사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그러면서, 구글 포토도 역시, 화소수에 대한 발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M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의 새로운 OS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OS 체제를 안드로이드 M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M은 결국은 지금 살펴보자면요,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적합화된 바로 그 O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장을 분명히 가고자 한다는 구글의 의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탭인데요. 뭐 이거는 전에도 네이버에서 좀 검색이 가능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음악을 듣다가 이 음악에 그러니까 작곡가 그리고 이름, 그리고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물으면 이 나온 탭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앱이죠, 그죠? 나온 탭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묻죠. 그러니까 나온 탭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앱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페이는 뭐냐면 핀테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페이로 해서 결제 간편화 시스템을 그러니까 지름신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빨리 지를 수 있도록 그 즉각적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글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보드라는 게 있는데요. 꼭 어렸을 때 우리 장난감 망원경처럼 생긴 거는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버추얼 리얼리티, VR 가상현실에 대한, 이제 헤드셋입니다. 이 헤드셋이, 결국은 지금, 삼성에 나와 있는 기어 VR하고 거의 비슷한 제품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글 컨퍼런스 I/O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신기술이죠. 결국은 신기술이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사물 인터넷 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가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가고자 한다는 얘기고요. 그들이 향후 먹거리 시장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자, 요 3가지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 이 기사에서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사를 펼쳐왔는데요.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미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들을 이 구글의 I/O 컨퍼런스에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발췌한 기사를 바로 좀 볼게요. 재정 풀어서 민간 채용 독려 5번째 고용정벽 탈출 성공할까? 자, 요건 2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재정도 푼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고용 정책도 활성화시키겠다는 2가지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을 고용하거나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부담이 줄고, 그리고 또 돈을 풀어서 그들의 민간 고용 규모가 확대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것 때문에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 있죠. 윌비스였습니다. 그죠? 윌비스였는데 이 윌비스를 한번 보자고요.
윌비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게 윌비스를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 갑자기 급등세가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은 한 6%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자, 이런 고용정책이 계속 창출이 되면 윌비스 쪽에, 그러니까 올라오는, 그런 이제 고용적으로 해서 올라오는, 유저들이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이 윌비스의 어떤 실적 성장세는 조금 앞으로 향후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겠나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요. 일자리 고용 창출 정책과 맞물려서 이 윌비스 꼭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벌써 6%대는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 읽어주는 남들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살짝 제 자랑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다음 기사 좀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감염된 바이러스 급속 부정, 신종 플루 같은 대혼란 우려. 자, 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바이러스, 백신, 뭐 이런 관련주까지 다 올라옵니다. 그죠? 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국내에는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자, 바이러스는요, 확산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바이러스 연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박테리아 관련주들이 다 올라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기는 연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바이러스 관련주가 뭐냐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데가 뭐냐면 진원생명과학이에요. 이 진원생명과학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바이러스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바이러스 연구 자체가 불가한다는 사실, 이 명확한 사실인데 시장은 묻지마식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한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 제가 뭘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느냐면, 바로 마스크 관련주죠. 웰크론하고 그 다음에 FT&E를 봐야 된다고 칠판에 판서까지 해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설명드리면서 바이러스 얘기를 하기 곤란했습니다. 초창기 단계였고, 그걸 사자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창궐하길 바라는 마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는 못 드렸지만 그걸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이요, 돈에 참 탐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그렇지만 내가 수익을 보고자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한다면 이 목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묻지마식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이러스 확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관련주를 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피해야 될 것이 내가 수익을 얻고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 거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너무 관심 있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국내에 바이러스 관련주 없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유일하고요. 그리고는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마스크 관련주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를 묻지마 투자하지 마십시오. 다른 게 따라 올라가니까 이것도 바이러스 관련주인가 하면서 따라 붙는 거, 결국은 여러분들 그건 아무런 바이러스하고 관련이 없다는 게 나와버리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기사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민감하게 보거나 그런 식의 어떤 투자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옷소매만 툭툭 치면 스마트폰이 작동을 한다. 자, 이제 본격적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섬유 한 줄 회로에다가 한 줄에다가 회로를 연결해서 옷이 터치 스크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자가드라는 천이죠. 그 자가드 리바이스와 상용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용자 습관에 대한 아바쿠스 기술, 그러니까 비밀번호와 아바쿠스 기술이 선보인다는 것인데, 자, 이게 뭐냐면 옷으로 보안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 옷에다가 이 섬유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서 내 옷을 쳐야만 이 스마트폰 보안 시스템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도난당해야 돼요. 그죠? 이 보안을 풀려면 옷도 도난당해야 되고 스마트폰도 도난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이 더 강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오면 치매적으로 옵티컬 트랙패드, 바이오 트랙패드, 즉 지문 인식, 생체 인식, 그죠? 홍채 인식,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 기술에 의해서 떨어졌나, 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옷하고 스마트폰 두 가지를 동시에 도난당해야만 이 보안 시스템이 풀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옷 속에다가 스마트폰을 넣고 있는데 옷을 잃어버렸다. 자, 이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도난당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스마트폰을 놔두면 스마트폰을 놔두는 거지. 옷 속에 스마트폰 넣어놓고 잃어버리는 경우, 술집에서는 가능한 얘기는, 가능한 얘기겠네요. 그죠? 예, 그런 경우 빼고는 없다는 거.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이 자가드, 이 옷 소매만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장 가능성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바이오 트랙패드, 생체 인식이나 옵티컬 트랙패드, 그러니까 홍채 인식에 대한, 생체 인식에 대한 관련주의 침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살펴보시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제가요 오늘도 투자 전략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악재하고 호재가 공존을 하는 상황입니다. 요번 주만 해도요 그리스에 대한 얘기들이 첫 번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ECB 회의가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 회의가 있죠. 자, 이 악재는 뭐냐면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우려, 이런 것이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맷집 많이 생겼어요. 크게 지금 급락을 시킬 만한, 그러니까 단기적 급락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기적 추세 하락을 만들어낼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ECB가요 이런 그리스 사태하고도 맞물려서 오히려 그들의 통화정책에서 양적 완화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호재죠.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유럽에서 지금 이미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도 없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인데, 장중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장내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 흘러갑니다만 장중으로 보면 급격한 변동성들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목 장세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종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제가 강연회가 있네요. 강연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요 토요일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동부증권 인천지점 굴포천역 출구 아시죠? 그쪽에 나오시면 동부증권 인천지점이 보입니다. 자, 그 2층에요 바로 강연을 하니까요 참가비 무료고 문의 전화 157-7741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얘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군이었습니다. 이번엔 시황의
새해의 신, 시황의 대과 함께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 연결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통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아서 두려워했던 5월 장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4월 말 이후에 하락세가 5월 초까지 이어졌었다가 쭉 반등을 잘 하는 듯 했는데 지난주 좀 주춤하면서 반납이 됐단 말이죠. 5월 마지막 주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큰 특징, 일단 우려감 쪽에서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요인 쪽에서 한 2가지 정도 꼽을 수 있겠다. 정리가 될 듯 합니다. 우려감 쪽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가 미 옐런 의장의 발언 부분,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점. 이를 놓고 이제 그 시장에서는 9월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그렇다라면 지금 불과 한 서너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이 상황을 놓고 과연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전략 부분 어떻게 평가될까 계속, 지금 회사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6월 달에 어떤 그 절정, 내지는 고비를, 가장 큰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지난 주말, 글로벌 시장의 시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죠. 중국 증시의 급락 부분을 지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익 매도 부분, 그리고 증권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감독국의 그 규제 강화 소식들,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내에 있었던 특징, 아까 말씀드린 2가지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지배구조 조정 관련된 가장 큰 부분, 뭐니 삼성그룹주의 어떤 시장 내 관심 부분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종 경기 민간 산업재들 중에서 특히 화학이나 조선이나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보여줘 가고 있는,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그 버팀목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업황, 뭐니 해도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특징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5일 내내, 일주일 내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51,100원에 마감을 했죠. 5만 원대 안착하는 그런 모습. 이번 주 역시 시장 내 그렇게 큰 별도의 그 재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감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튼튼해 보이는, 단단해 보이는 이런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확실한 건 현재 반도체 시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업황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얘기해 주셨네요. 일단 5월은 끝이 났고 오늘 이제 6월 첫 거래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달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모멘텀은 없는 것 같고 유동성 혼란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국내에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변수들이 더 나와서 변동성은 여전히 클 수 있다면서 6월 증시 전망부터 들어볼게요. 6월 증시, 5월 시장보다 도 오히려 더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먼저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장 아직 균형점을 못 찾고 있다라는 것.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일단 시장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명확한 지금 균형점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튜닝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가장 큰 어떤 그 튜닝이 벌어지는 힌트는 뭐니 해도요, 환율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다들 주시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특히나 환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것. 환율, 원달러 환율 1,108원에 마감을 했죠. 그 주중 변동폭 치고는 상당 부분 18원이나 넘는 그런 변동폭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그것도 이제 그 원화의 약세 쪽으로 방향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이 아직 안정화 국면에 확실하게 들어서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 안정화 국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최혜린 앵커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동성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달리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월 시장 뭐니 해도요, 일단 대내적인 변수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대외적인 변수의 대부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동성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다라는 부분들. 일단 6월 달 내내 그리스에 대한 어떤 그 이슈 계속 시장 내 우려감으로 작용할 듯하고요. 가장 가깝게 일단 6월 5일 날 지금 상환되는 그런 일정들, 과연 3억 5천만 불인가요?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과연 상환이 가능할 것인지 안 상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계속 시장 내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월 9일
9일에는 중국 A 주식, A 증에 편입된 주식들이 MSCI 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우리나라 이슈죠. 국내 상하한가 폭이 15%에서 30%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6월 17일 미국 FOMC 회의. 특히나 이번 FOMC 회의에는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올해 안에 가능할 텐데 올해 안에 될 텐데 그 시기가 과연 어떤 때를 가장 점칠 수 있을지 그 근거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FOMC 회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에 있는 이슈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유동성, 변동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6월 시장은 결국에는 유동성 변화 가능성을 탐색할 수밖에 없는,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놓고, 금리 인상 이슈를 놓고 경기 관점에서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는 결국엔 경기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기 관점의 접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당장 금융시장에는 유동성의 어떤 그 쇠퇴가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의 이제 그 어떤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 관점에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 유동성 긴축이 먼저인지 아니면 경기 관점의 접근이 먼저인지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르다라는 것. 6월 한 달 내내는 일단 유동성의 흐름을 어떤 쪽으로 방향, 가닥을 잡는 것이 맞는지를 탐색하는 그런 시기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좋은 힌트는 뭐니 해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혼란기, 대외적인 이슈, 대내적인 것보다는 대외적인 이슈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도 대외적인 이슈는 일단 우려감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많을 것이고 그렇다 하면 대내적인 쪽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그 재료 찾기, 대내적인 변수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시장 내에서 활발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를 놓고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글로벌 시장 내에서 유동성이 흔들리다 보면 개별 종목에서의 더 큰 폭락 내지는 더 큰 쇼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개별 종목의 접근이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기 시장의 모멘텀을 생각하는 시기로 좀 삼아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기 시장의 모멘텀은 뭐니 해도 가장 확실한 부분 2분기 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시장 과도기 안정적인 재료 결국엔 뭐 배당 관점 그리고 정부 정책 관점 지난주에 있었던 지배주 구조 조정 관련된 부분들도요. 국내외 해외나 뭐 전반적인 유동성 이슈가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확실한 재료를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 그런 욕구들이 시장 내 쏠림으로 이어졌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이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 그리고 6월 한 달 내내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6월 시장 전략 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전체적인 그림 얘기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개별주 잘못 사면 끝물에 소위 상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 보유하고 있던 것을 6월 달에 조금 더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6월은 그냥 기다리는 달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시장 계속해서 하락, 계속해서 상승은 없고요. 항상 반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현금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조금은 더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균형은 잃지 말자라는 쪽,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식들로 일단 전체적인 포트를 구성해 나가되 전체적인 그림에서 현금의 비중을 조금 미리금 더 확보해 놓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은요. 당초부터 은행주를 좋게 보셨는데 미국이 이렇게 사실상 9월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한 이번 달 정도이고 최소한 한 번 내릴 뿐 그 이후로는 사실 같이 금리를 올려야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데 은행주 좀 긴 관점에서 여전히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가격 제한법 확대
시행 앞두고 증권주는 여전히 정말 올라오면 매도 쪽으로 봐야 될지 금융주 내에서 섹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은행주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 지금 최근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6월달 6월 1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금통위에서 이제 그 금리 인하 어찌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마지막 금리 인하 미리 이제 버퍼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어떤 그런 찬스 기회 갖고 있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약세가 지난주 조금 좀 급격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를 놓고 금통위에서 해석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화 약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미래를 대비한 어떤 그 정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당장 현재의 움직임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라고 섣불리 좀 제가 좀 판단 내지는 제가 전망하기에는 조금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증권주 같은 경우를 은행주 그래서 좀 은행주도 역시 좀 보수적인 관점 더 담는다, 더 지금 판다 뭐 이런 거보다 그냥 관망의 양상 나름대로 그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증권주 오히려 그 상한가 폭 확대 변동성이 일단 한 달 정도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가는 방향 속에서 본다면 증권시장 내 자율적인 안정화 이런 부분 쪽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증권주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접근 오히려 이번 어떤 그 변동성의 확대 시장 그 뭐 15% 30%로 늘어나면서 시장 내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를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어떤 그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6월 첫 거래 시작을 앞두고 6월 전망 들어봤는데 5월보다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면 현금화하자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환율로 유동성 흐름의 힌트를 찾아보자. 환율도 놓치지 말자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6월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보죠.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6월 첫 거래이긴 한데 코스피가 지난주 마지막 모습들 보니까 반대해도 음봉이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동반되면서 조금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느덧 스물스물 전 고점까지 왔는데 6월 달에 또 제한폭 확대 계획도 있잖아요. 코스닥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시장 먼저 살펴주시죠. 글쎄요, 많은 분들이 조금 중복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만큼 조심스러운 구간이면 틀림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정강후역의 패턴, 그러니까 5일선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하방 압력에 대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반드시 상향 돌파가 나와줘야 한다는 부분들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역시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로 상승이 일단은 나와줬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돈의 흐름들이 기타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적인 측면들은 나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수가 5일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지수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하락적인 부분들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포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를 맞이해야 된다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렸던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는데 자 일단 역시나 전주의 유럽 증시 그리고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유가 어찌됐건 우리 지수도 그와 일치되게 하락적인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5일선과 10일선만 보자.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같은 경우 5주봉선과 10주봉선만 확인을 좀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단 지난주에 10주봉선을 터치하고 나서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나서 마감하는 상황이었지만은 이번 주 6월 초반이 상당히 좀 고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5월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그런 속담이 이번에는 크게 들어맞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재가 부재한 부분들 우리 증시에서도 역시나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라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저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온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 역시나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업종과 섹터들 꼭 제약바이오가 좀 아니더라도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가격 제한 폭의 변경이 악재로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차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 거꾸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그 종목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매도가 나왔을 때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꺾일 때 그때 새로운 섹터와 테마주들은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월 초까지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 상당히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코스닥 지수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코스닥 지수 이번에 72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쌍봉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이후에 이번에 지수가 제약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3봉 구간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상승세가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모습들.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윗꼬리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71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정고점인 720포인트 그리고 710포인트를 강력하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항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이제 윗꼬리가 나온 모습들이 제약바이오주들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손절매나 차익 시간이 나왔던 그런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역시나 주 후반에 강력한 반등을 예상했던 JW 중위 제약이라든지 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11% 정도 11% 정도 상승한 이후에 하한가 근방까지 하락하는 모습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뭐 한미약품, 메디톡스 이런 대형 섹터들에서의 종목들이 차익 내지 윗꼬리가 나왔던 결과적인 측면들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도 영향을 받았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번 주에 이제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제한폭 변경이 글로벌 증시에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지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차익이 좀 쏟아낼 것이고 그것이 지수와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이 나올 때 그리고 손절매가 나올 때 그때 지수는 어느 정도 하방 쪽으로 틀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구간으로 진입한 것은 사실인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투기 가까운 종목들이 속출했던 그런 상황에서 실적과 재료, 바닥권에 있는 기술적 차트의 모습들이 살아있는 종목들로 압축해야 어느 정도 하반기에 승부를 볼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떠있는 종목군들 웬만하면은 접근하기는 쉬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해주는 것이 증권주들 지수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도 상승하는 모습들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증권주들 계속적으로 상승 시에 매도 사인을 드린 이후에 계단식적인 하락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형 섹터들로서의 포트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잘 포트 구성을 꾸려놔야 하반기에 승부를 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들 당장의 지수 급락으로 이제 나올 상황은 뭐 제한되게 뭐 나올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의 말씀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국제유가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미국의 채굴 장비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4.5% 정도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자, 역시나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 정유 화학주들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주요 지지라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정유 화학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번 국제유가의 60불 재차 반등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화학 정유들 지지라인을 경직시키는지 확인하시면서 자, 첫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관망 포지션 조금 유지하시면서 계속적인 포트 점검 하시는 주 초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을 마치신 우리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께서는요, 역시 오늘 밤 10시에 종목 투캅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에 도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출발진 쇼와이드 1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저는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